네,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도전의식이 없는 젊은 세대를 온실 속의 화초로 폄하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기성세대를 과거 속에 속박되어 있는 꼰대 문화라고 지칭하면서 서로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왜곡된 인식, 현재 기성세대에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인태를 지원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두 문제 모두 본질적인 원인은 세계 그리고 국내 경제의 침체 그리고 저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세대는 왜곡된 인식으로 서로를 깎아내려야만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소통의 부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막상 우리 두 세대는 두 눈과 귀를 모두 막아버리면서 갈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해결책으로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여행자의 자세, 그리고 여유 있는 적극적 관찰자의 자세,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소통가의 자세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여행자의 자세.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구축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억지로 바꾸려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실 겁니다. 저 또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까지 34개 국가를 다녀왔었는데요. 여행자를 보면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행지 속에서 국내를 찾는 여행자, 그리고 현지인의 삶을 찾는 여행자. 그런데 우리 지금 두 세대는 여행지 속에서 국내를 찾는 여행자에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그냥 안주하면서 서로가 본래 갖고 있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지금은 편할지는 몰라도 미래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응 과정 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하여 적응 과정 속에서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갈등의 화해와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유 있는 적극적 관찰자의 자세. 여행지에 도착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갔지만 막상 공항에서 나오다 보면은 방향 감각도 없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결국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1923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은 그 관동 대지진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다고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많은 인명을 학살하게 된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새 정치적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연예계 스캔들을 통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은 문제의 방향성, 즉 본질을 흐려서 문제의 해결점을 잃어버리게 하는데요.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여유 있는 관찰자가 되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한 후에 서로가 그 뜻을 모아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펴봐도 기초 제조업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역사상 기업들은 이익영역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세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발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커다란 흐름에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 세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정부 또한 갈팡질팡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비생산적인 언쟁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가 잠시 여유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냐, 이는 두 세대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소통가의 자세. 해외에서는 언어가 달라가지고 소통하기 어렵지만 우리 두 세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막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의 차이는 틀림으로 인식되고 결국에 혐오의 말까지 뱉어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통의 실패는 소통의 부재를 낳고 마지막으로 소통의 단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나타나는 가장 단적인 예로 가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를 소통의 부재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부모님들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자녀들은 무슨 말만 하면은 잔소리하지 마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기성세대는 가정에서부터 소통의 실패를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의 창구를 갖고 있는 신세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는 팔짱만 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말보다 행동, 즉 젊은 세대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두 세대 모두에게는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비판은 흑색선전의 비방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높이를 맞추려는 자세까지 함께 한다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시작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면이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우리 스스로도 매시간마다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처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낯섦을 두려워하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상태는 단기간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의 편함은 결코 최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남기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깎아내야만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의 참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의 참여자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일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그 자세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점이 정말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자세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실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점은 솔직히 말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에 관한 콘텐츠를 주제로 맞췄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소심하고 지금처럼 발표하는 걸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외를 나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낯선 세상과 사람과 부딪히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세를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낯섦과 새로운 세상에 조금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에세이고 마지막 페이지 쪽에다 그렇게 적으셨고 방금 질문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에 참가자가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뉘앙스가 말이죠. 그래서 질문하셨는데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신세대와 고세대 혹은 뭐 기성세대와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갈등이 실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도 34개국까지는 아니지만 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확실히 그 파이가 그러니까 국민의 수에 비해 파이가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헝가리에 있을 때랑 독일에 있을 때랑 느낌 달라요.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근데 독일이랑 스위스를 비교하면 그것도 차원이 다른 국가라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로섬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이든 어떤 세계 경제에서 가질 수 있는 몫을 드라마틱하게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갈등을 제로섬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발표하면서 조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거기 에세이에 보시면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한번 들었었습니다. 현재 일본이 경제적 부흥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취업난 겪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은퇴 세대의 빈자리를 채우는 1차적인 고용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이 성장의 과정이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이란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흐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에 동참하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파일을 직접 키워갈 수 있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학생님 바로 질문 주시죠. 사실 이 글을 읽자마자 사실 저는 윈윈 게임보다는 게임 이론에 관련된 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게임 이론에서 가장 문제가 내가 그 사람을 고발 안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고발을 하면 난 징역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는 말이 뭐야 옳은 말이 곱다고 하는데 가는 말은 뭐한데 옳은 말이 곱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 때 분명히 소수의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일본 여론이 그 사람을 지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그 관찰자 시점이나 아니면 여행자의 시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요거 질문에 학생 전에 질문을 바로 한 번 더 하시죠. 예. 말씀 좀 예. 바로 질문을 하시고 계속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본선 떨어져가지고 제가 쏜 게임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저 본선 떨어졌는데 방금 박성분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오셨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학교 터졌었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그 제가 휴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혁신위원회 일도 하면서 학교를 한 번 몇 번 터졌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이 걸려 있다. 이게 생존하고 돈이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회 그 아까도 좀 아쉬운 게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단절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예전 일제 시대부터 우리나라 민족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문화에 의해 가지고 기업들이 서로 결탁을 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학교에서도 뭐 서로 봐주기식 막 돈도 조금씩 빼먹고 이런 게 저도 실제로 몇 명 잡아서 이제 주디 좀 틀고 왜 그랬냐 하면은 10만 원 돈이냐 막 이렇게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국회도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어서 제가 그쪽 임원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도덕성이 걸려버리는 그런 그 계층 간의 갈등이면은 공권주의로 여행자 시각으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법치로 박살을 내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아까 맨 처음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게임 이론을 말씀하셨으면 저는 게임을 한 번도 잘 안 해가지고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질문의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사실 그 여행자의 관점과 그리고 이제 관찰자의 관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윈윈 게임이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한 명은 좀 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정말 적극적이고 상대방한테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이제 현 친구가 문제긴 해요. 저도 현 친구가 저랑 대화를 했을 때 무조건 몰라요, 싫어요, 선생님 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고 어깨뽕도 당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그런 적극자의 자세나 그 자세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좀 어떤 해결책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하려면은 분명히 걸림돌에 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또 에세이에 써놨었는데 이슬람 문화가 강한 중동 국가 그리고 사우디에서 예전에 히잡을 안 쓰거나 뭐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 절대로 중동 국가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여성들 히잡 벗고 다닐 수 있는 중동 국가도 있고 또 사우디의 경우에는 이제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큰 물결을 따라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요점은 약간 저는 거시적으로는 뭔가 모든 역사 이제 산업적에 항상 발전한다고 나오는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여가 오히려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한쪽 방향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주저앉아 버리면은 결국에는 변화할 수 없이 도태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